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민중기 특검팀이 김건희 씨 구속 기소를 앞두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김 씨가 명품 목걸이와 시계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압수수색에 착수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봅니다. 우종훈 기자. 네, 김건희 특검팀 사무실 앞입니다. 네, 현재 김건희 씨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죠? 네, 김건희 씨를 태운 호송 차량은 오전 9시 28분쯤 이곳 특검 사무실에 도착을 했습니다. 특검팀이 소환을 통보한 시각보다 30분 일찍 도착을 한 건데 곧장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서 김 씨가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특검팀은 앞서 조사를 끝내지 못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김 씨는 구속된 이후 진행된 특검의 조사에서 대부분 질문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해 왔는데 오늘도 진술을 거부할 거로 보입니다. 원래 특검팀은 어제 김건희 씨에게 소환을 통보했지만 김 씨가 건강이 좋지 않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하루 연기가 됐습니다. 네, 오늘 조사가 기소 전 마지막 조사죠? 그렇습니다. 특검팀은 내일 오전 중에 김 씨를 재판에 넘긴다는 계획입니다. 이 구속 전 한 차례 조사했던 걸 포함하면 총 6번 소환한 뒤 기소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특검팀은 아직 기소 혐의를 밝히지는 않았는데 오늘 조사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함께 건진법사 청탁,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의혹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진술 거부권 전략으로 특검 조사에 임하고 있는 김건희 씨 측은 향후 재판에서는 적극적으로 다투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특검팀은 또 구치소에서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조사 없이 김 씨와 함께 기소할지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리고 특검이 나토 순방 귀금속 관련 압수수색에도 나섰다고요? 그렇습니다. 특검팀은 서희건설이 제공했다는 나토 순방 3종 귀금속과 관련해서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상은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이자 김건희 씨에게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티파니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를 줬다고 자수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의 맞사위 박성근 전 검사입니다. 나토 귀금속 관련 수사의 핵심은 이 회장이 목걸이 등을 전달한 목적이 사위의 인사청탁 때문이었는지를 규명하는 건데 병원에 입원한 이봉관 회장이 당장의 조사가 어렵다는 의사의 소견을 특검에 전달해 소환 일정 조율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특검은 사위에 대한 강제 수사부터 나섰습니다. 또 특검은 김건희 씨에게 명품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전달한 대가로 로봇계 사업 등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사업가 서성빈 씨의 회사와 집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특검팀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내란 특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향후 한 전 총리 추가 수사나 다른 의혹들 수사에 차질은 없을 거라고 강조했는데요. 현장에 법조팀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신규혜 기자. 네, 내란 특검 사무실입니다. 네, 한덕수 전 총리 영장 기각에 대한 내란 특검의 입장이 나왔다고요? 네, 특검은 오늘 언론 브리핑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비상계엄 같은 역사적 비극이 반복돼선 안 된다는 관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군사정권 시절의 10월 유신, 5.17 비상계엄 등을 언급했는데요. 과거 비상계엄이 권력의 정점 옆에서 이익을 취하려는 고위 관계자들의 협력으로 이뤄진 만큼 한 전 총리 같은 고위 공직자들의 역할을 더 무겁게 봐야 한다는 겁니다. 당위만 있고 물증이 부족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한 전 총리 본인이 계엄 선포의 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했다고 보인다며 한 전 총리가 총리로서의 책임을 다했다면 계엄이 선포되지 않았을 거로 본다고 일축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네, 특검은 법원이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상세하게 설명해둔 만큼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영장 재청구나 추가 조사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법적 평가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에 대해서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가 바뀔 정도는 아니라며 기존에 적용한 혐의 그대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일각에서 제기되는 수사 차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는데요. 내란, 외환 혐의 관련자들의 행위와 적용되는 법 조항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한 전 총리 신병 확보 실패가 다른 부분 수사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늘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불출석했죠. 네, 서울중앙지법은 조금 전인 오전 10시 15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기일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윤 전 대통령 오늘도 나오지 않으면서 6번 연속 불출석을 기록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치소에서 인치가 상당히 곤란하다는 취지로 보고서가 왔다며 곧바로 증인신문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육군 수도방위 사령부 특수임무대대 소속 박진우 중령과 김희교 소령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최상병 특검 수사 상황도 전해주시죠. 네, 최상병 특검은 오늘 오후 이용민 전 해병대 포 7대 대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이 전 대대장은 재작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일대에서 이뤄진 실종자 수색 작전을 지휘한 인물로 순직한 최상병의 직속 상관이었습니다. 특검은 지난 25일 현장의 또 다른 지휘관들이었던 박상현 전 7여단장, 최진규 전 포 11대대장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는데요. 오늘 이 전 대대장을 상대로는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없이 수중수색 작전에 투입된 경위를 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YTN 신기입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국가인권위원 선출안이 어제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제1야당은 국회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민주당은 자체 방학이냐고 비꼬았는데 국민의힘은 국회의장과 여당 지도부에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국회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임성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국회가 사실상 마비된 건데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까? 네, 어제 인권위원 선출이 부결된 직후 국민의힘은 향후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실제 어제 오후 여성가족위원회가 취소됐고 오늘 예정된 이 농해수위도 기약 없이 미뤄졌습니다. 사실상 국회가 마비된 건데요.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습관적 보이콧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은 정책조정회의에서 헌법적 의무와 역할마저 내팽개친 국민의힘은 더는 공당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자체 방학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의 자체 방학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고 다만 당장 다음 주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고 인사청문회도 4개나 줄줄이 잡혀 있어서 현실적인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정당 몫의 추천권도 최소한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존중할 수 있다고 혀를 차면서도 국민의힘을 설득해보겠다 말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사과와 반성 없이는 향후 정기국회 협조가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공공연하게 부결을 선동하며 여야 합의 원칙을 무시했고 국회의장은 자기 정치에 몰두해 여당의 폭거를 두둔했다면서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인권위원 부결 이후로 전광훈 씨 변호 이력 등을 문제 삼는데 같은 논리면 페스카마호 선상 살인사건을 변호한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조카 살인사건을 변호한 이재명 대통령도 결격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모녀살인범 조카를 변호한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에게 제안한 만남이 이런 냉랭한 기류를 깰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일단 여야는 오늘 인천에서 나란히 1박 2일 워크숍과 연찬회를 진행합니다. 이 자리에서 각각 전국 상황을 포함한 대야, 대여 전략 전반을 짜고 이 전열을 재정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검찰 개혁을 두고 당 정사의 이상 기류가 포착됐죠. 네, 민주당은 추석 귀성길 라디오에서 이 검찰청 해체 소식을 듣게 하겠다고 공언했는데요. 이 시간을 역산해 보면 다음 주엔 민주당의 검찰개혁 단일안이 발의돼야 합니다.
당정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엔 이견이 없지만 이 강론에선 의견을 달리하는 모습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맡던 중대범죄 수사를 맡을 이 중대범죄수사청까지 이 행정안전부 산하로 가면 이 권한이 집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는데요. 이에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아직 당에서 공시간을 내지도 않았다며 이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이 장관의 본분까지 거론할 정도로 이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관의 본분에 충실한 건가? 뭐 이런 정도에 대한 그 우려가 좀 있는.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오늘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당정 간 전혀 이견이 없다고 불을 껐습니다. 이 검찰 사법에 대해 의견을 수기하고 공론화하는 즉 단일안을 만드는 과정이라는 취지입니다. 오늘 오후 인천에서 진행되는 민주당 워크숍엔 이 장외 신경전을 벌인 정 장관과 민 의원이 모두 참석할 예정인데요. 이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새벽 미국, 일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국민의힘 장동혁 신임 대표와 회동을 추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우상호 정무수석에게 이 같은 지시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와 함께 영수회담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것과 관련해서 과거 권위적인 정치 문화에서 쓰던 용어라 적절치 않다며 지금은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24일 이 대통령은 미국으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공식적인 야당 대표가 선출되면 당연히 대화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우 수석도 어제 장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이 대통령의 초대 의사를 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3박 6일간 이어진 한일,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한미일 동맹 재확인, 한미 조선협력 본격화라는 성과를 거뒀지만 한계도 있었는데요. 이번 순방의 주요 장면들을 홍민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떠나기 직전까지도 주변 참모들에게 긴장감을 감추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를 상대로 산적한 난제를 풀고 국익을 지켜야 하는 부담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환경이긴 하지만 국민을 믿고 국가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다행히 첫 단추였던 일본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의 정상회담이 비교적 순조롭게 풀렸습니다.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에 두 정상 모두 공감했고 저출산 고령화 등 공통의 사회 문제에도 함께 대응하기로 하며 두 나라는 17년 만에 공동 언론 발표문을 내놨습니다. 日韓関係そして日韓米の連携の重要性は高まっております。 동병상련, 이시바 총리의 조언까지 더해져 한미 정상회담으로 향하는 이 대통령의 발걸음은 한층 가벼워졌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매우 우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과 협상에 대해서 많은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첫 대면을 불과 두어 시간 남겨두고 대형 변수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가 한국 특검의 교회와 미군 기지 압수수색 등을 비판하며 숙청, 혁명 등을 SNS에 언급한 겁니다. 하지만 침착한 대응으로 일단 오해를 풀고 I am sure it's a misunderstanding, but you know there is a rumor going around about churches raiding churches.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까지 주선하며 북미 대화에 물꼬를 튼 것은 이번 순방의 가장 큰 성과로 평가됩니다. 대통령께서 피스메이커를 하시면 저는 페이스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한미 동맹 현대화에 대한 의견 일치와 본격적으로 닻을 올린 마스가 프로젝트도 중요한 결실입니다. 다만 한일 관계에선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확실한 태도 변화를 끌어내지 못했다는 점,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방위비 분담금과 총 3,500억 달러의 세부 투자 계획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빠져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점은 이번 순방의 한계로 꼽힙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끊임없는 요구는 이미 국제사회의 새로운 질서가 된 만큼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라는 기조를 지켜내는 것 또한 이 대통령의 숙제로 남을 전망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회담은 큰 불확실성 속에서 좋은 출발을 했지만 길고 어려운 후속 협상이 이어질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 27일 워싱턴 DC의 한미경제연구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스콧 스나이더 소장은 한미 정상의 첫 회담은 과정의 시작이라며 다음 달 UN 총회와 10월 말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두 정상이 다시 만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양국 관계에는 많은 불확실성이 있다며 미중 전략 경쟁 등 지정학적 경쟁 관계와 트럼프 주도의 관세 전쟁에 따른 무역 관계 변화를 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트럼프 미 행정부가 한국과 일본의 대미 투자금으로 국가경제안보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현지 시간 26일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일본과 한국 자금 그리고 다른 나라들의 자금으로 국가경제안보기금이 조성되는 것을 보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그들은 미국의 사회 기반 시설 건설을 위해 우리에게 자금을 댈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이용해 성사시킨 거래라고 강조했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앞서 지난달 우리나라와 관세 협상 타결 이후 X에 올린 글에서 투자 이익의 90%를 미국이 보유하겠다는 구상을 내놓기도 했는데 이번 발언을 통해 한국의 대미 투자금 용도와 펀드 명칭을 구체화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중국 당국이 일주일 뒤에 베이징에서 열리는 승전 80주년 열병식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초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초청했다가 우원식 국회의장이 특사로 참석하게 된 그 행사입니다. 중국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강정규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네, 조금 전에 들려온 소식인데 김 위원장의 방중 소식 전해주시죠. 네, 오늘 오전 베이징에서 승전 80주년 열병식 관련 내외신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9월 3일 열병식 당일에 초청한 26개국 정상의 이름과 직함을 일일이 읊었는데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다음으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서기 겸 국무위원장을 소개했습니다. 지난 2015년 70주년 열병식 때 박근혜 전 대통령도天安문 망루에 섰었죠. 오늘 소개된 순서를 보면 김 위원장도 푸틴 대통령과 함께 시진핑 주석 양옆에 나란히 서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이 개별 국빈 방문이 아닌 여러 정상들과 국제 외교 무대에 서는 건 매우 이례적인데요. 특히 김 위원장의 방중은 트럼프 대통령과 핵 담판을 벌일 때인 지난 2019년 이후 6년 만입니다. 열병식 참석 외에 김 위원장의 추가 일정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다만 앞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방중 의사를 표명했고 김 위원장과 올해 만나고 싶다는 뜻도 내비쳤었죠. 이번 방중을 계기로 북미 대화를 위한 사전 준비 작업에 시동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앞서 중국 당국은 이재명 대통령을 이번 열병식에 직접 초청했지만 고심 끝에 불참을 결정했습니다. 대신 우리나라에선 우원식 국회의장이 특사단을 이끌고 방문하게 됩니다. 김 위원장과 마주칠 수도 있는 만큼 9월 3일 열병식 망루 외교의 주목도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달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했습니다.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 동결 결정인데요.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0.8%에서 0.9%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오동건 기자, 미국은 다음 달 기준금리 인하를 시사했는데 우리는 동결을 했군요. 그렇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제롬 파월 의장이 최근 잭슨홀 미팅에서 다음 달 기준금리 인하를 시사하면서 우리도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가 살짝 있었지만 한은 금통위는 동결을 선택했습니다. 경기 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는 상황이지만 가계부채와 서울의 집값 상승 우려에 인하에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금통위는 지난달 동결 결정을 하면서 향후 3개월 이내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는데 일단 이달은 비껴갔습니다. 정부의 6.27 대책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후 가계부채와 서울의 집값 상승세가 진정됐지만 통화당국 입장에선 좀 더 시간을 갖고 살펴볼 것이라는 예상이 시장에선 많았습니다. 6.27 대책 후 서울의 아파트 거래가 확연히 줄었지만 일부 인기 지역에선 신고가 행진이 이어지고 최근 들어 한강벨트 중심으로 다시 거래가 늘어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다음 달 기준금리 인하를 확인한 뒤 한은이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미 연준은 다음 달 17일 FOMC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한은은 10월 23일 기준금리를 결정하게 됩니다. 한은은 올해 경제 성장률 수정 전망치도 발표했는데 기존의 0.8%에서 0.9%로 0.1%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2분기 성장률이 예상치보다 웃돌았던 데다 2차 추가 경정 예산 효과도 성장률을 0.1%포인트 추가로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대미 관세 협상 타결과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급으로 소비 심리와 기업들의 체감 경기 등 지표가 개선되고 있다는 점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정부는 0.9%로 국책 연구기관인 KDI는 0.8%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오동권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3개월간의 조사 결과 총체적 보안 부실이 드러났다며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김기수 기자, 먼저 SKT가 어느 정도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또 어떤 잘못이 확인된 겁니까? 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어제 개최된 전체 회의에서 SK텔레콤의 과징금 1,347억 9,100만 원, 과태료 96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부과된 금액 중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지난 4월 발생한 SKT 핵심 네트워크 시스템 해킹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 LTE 5G 이용자 2,300만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유심복제에 사용될 수 있는 유심 인증키가 암호화되지 않은 채 평문으로 저장돼 해커가 그대로 탈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SKT의 총체적인 보안 관리 부실이었습니다. 인터넷망과 내부망 사이의 접근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서버 계정 정보도 허술하게 관리됐습니다. 또한 2016년에 이미 보안 취약점이 알려진 운영 체계를 사용하면서도 업데이트를 하지 않았고 백신 프로그램도 설치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안전 조치조차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1위 통신 사업자가 기본적인 보안 수칙조차 지키지 않았다는 점이 충격적인데요. 개인정보위가 어떤 시정 명령을 내렸고 또 SK텔레콤의 반응도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네, 개인정보위는 SKT의 유출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 명령과 개선 권고도 내렸습니다. 핵심 내용은 시스템 전반의 안전조치 강화와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역할 확대입니다. 그동안 IT 영역에 국한됐던 CPO, 즉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관리 감독 범위를 통신 인프라 영역까지 넓히고 통신 네트워크 시스템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관리 체계 인증을 받도록 권고했습니다. 개인정보위의 이 같은 제재에 SK텔레콤은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고 모든 경영 활동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를 핵심 가치로 삼고 고객 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조사 의결 과정에서 당사의 조치 사항과 입장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결과에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고 밝혀 SKT가 이번 제재에 대해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피해를 본 가입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도 진행 중이어서 조사 결과에 따른 법적 공방도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조직화하는 전화금융 사기,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 규모가 크게 늘자 정부가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연중 무휴, 하루 24시간 가동되는 통합대응단을 설치하고 범죄 이용 전화번호를 긴급 차단하는 제도 등이 도입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종원 기자, 먼저 정부 대책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정부가 오늘 오전 윤창열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TF를 열어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수사와 검거 역량을 강화하고 선제 대응 또 배상 책임과 처벌도 강화하는 게 핵심입니다. 우선 경찰청을 중심으로 연중 무휴 하루 24시간 가동되는 이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이 설치됩니다. 신고만으로 상담과 분석은 물론 차단과 수사로 바로 이어지는 실시간 대응 체계를 마련하자는 취지입니다. 또 범죄 이용이 확인된 전화번호는 접수 기준으로 10분 안에 긴급 차단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한 만큼 불법 스팸을 통한 악성 앱 설치를 막기 위해 3중 차단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대부폰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선 개통 시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해외 발신 번호를 국내 번호로 조작하는 사설 중계기는 아예 제조와 유통, 사용이 금지됩니다. 또 금융과 통신, 수사 등 모든 분야의 정보를 한데 모아 AI 패턴 분석 등을 통해 범죄 의심 계좌를 미리 지급 정지하는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네, 말 그대로 유관부처가 총동원된 종합대책 같은데 이동통신사나 금융사의 책임도 강화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포폰 유통을 막기 위해서 휴대전화 불법 개통에 대한 이통사의 관리 책임이 대폭 강화됩니다. 우선 특정 대리점과 판매점에서 외국인 가입자가 급증하는 등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정부에 즉시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만약 관리 소홀로 불법 개통이 다수 발생할 경우 해당 이통사는 등록 취소나 영업 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 고의나 중과실로 불법 개통을 묵인한 대리점과 판매점에 대해선 이통사가 의무적으로 위탁 계약을 해지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 등 보이스피싱 예방에 책임 있는 주체들이 피해 금액의 일부나 전부를 배상할 수 있도록 법률 근거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또 금융회사 내에 보이스피싱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등 대응 역량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TF를 운영하는 등 전국 단위 전담 수사 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달부터 5개월간을 특별 단속 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또 검찰은 범죄 조직 구성원이 상위 조직원을 제보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보이스피싱 관련 법정령을 상향하기 위한 법률 정비에 나설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이종원입니다. 인기 가수 싸이가 수면제를 대리 수령한 혐의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싸이 측은 명백한 과오이자 불찰이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6월부터 시작해 지난 24일까지 단독 콘서트로 전국을 돌며 활동을 이어온 가수 싸이. 경찰은 최근 가수 싸이가 향정신성 의약품을 대리 수령했다는 의혹 등이 담긴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이 향정신성 의약품은 수면장애와 우울증 치료에 쓰이는 약으로 본인에 대한 직접 진료와 본인 수령이 원칙입니다. 고발장엔 싸이가 직접 진료를 받지 않고 향정신성 의약품을 대리 처방받았다는 정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가수 싸이 측은 대리 처방은 없었지만 제3자가 대리 수령한 점은 명백한 과오이자 불찰이라고 사과했습니다. 또 싸이가 만성적인 수면장애 진단을 받고 의료진 처방에 따라 수면제를 복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싸이는 과거 대마초 흡연, 대체복무 취소와 재입대 등으로 꾸준히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이후 강남 스타일로 초대박을 터뜨리며 재기에 성공했고 왕성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경찰이 조만간 가수 싸이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인 만큼 연예 활동에도 당분간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2일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피해자들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게시하고 금전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10대 운영자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텔레그램의 수용소라는 단체 대화방을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의 나이와 얼굴, 직업, 학력 등 개인 신상과 관련한 내용을 무단으로 게시한 뒤 이를 삭제하려면 코인 등 금전을 보내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170여 명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는데 실제 코인을 보내는 등 금전적인 피해를 본 경우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거로 파악됐습니다. 서울 지역 고등학교 곳곳에 일본 변호사 사칭 테러 협박 팩스가 발송돼 일부 학교에서 학생들을 귀가 조치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 오전 서울 지역에 있는 6개 고등학교에 이른바 일본 변호사를 사칭한 폭발물 협박 팩스가 왔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삼성동, 서초동, 현저동, 대방동, 정릉동, 정동에 있는 고등학교에 협박 팩스가 전달된 거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해 특공대는 투입하지 않고 학교 인근 순찰을 강화했습니다. 앞서 서울시청과 초중학교에서 폭탄 테러를 벌이겠다는 내용의 일본 변호사 사칭 협박 팩스가 잇따라 전송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최근 이같이 팩스를 이용한 폭발물 협박이 반복돼 경찰에 순찰 강화 등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경제적 가치가 없는 골프용품 거래 코인을 만든 뒤 투자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로 총책 50대 남성 A씨를 포함해 운영진 3명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23년 12월부터 6개월 동안 피해자 129명에게서 해외 골프 회원권을 지급하고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코인 투자를 유인해 57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골프용품 거래 사업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코인을 만들어 해외 거래소에 상장했는데 가격은 우리 돈 1.4원 정도로 경제적 가치가 없었던 거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코인 가격이 100원가량에 불과하지만 가치가 5천 원까지 올라갈 거라고 속였고 코인 수천만 원어치를 구매 가면 해외 골프장 회원권을 준다며 사기 행각을 벌인 거로 조사됐습니다. 우리나라 정부기관이나 공공 웹사이트를 해킹해 재력가나 유명인들의 개인정보를 알아내고 계좌에서 수백억 원을 가로챈 국제 해킹 조직원들이 검거됐습니다. 탈취한 개인정보로 몰래 알뜰폰을 개통하고 비대면 인증체계를 무력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유서연 기자, BTS 정국 등 재력가들의 개인정보를 해킹해서 수백억 원을 뜯어낸 일당이 검거됐다라는 소식 얼마 전에 전해드렸는데 이 경찰이 구체적인 인원, 또 수법 등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고요? 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정부 웹사이트 등을 해킹해 재력가들 대상으로 수백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국제 해킹 조직원들을 검거했습니다. 검거된 조직원은 모두 18명인데 해킹 등 핵심 범행을 맡은 총책 2명은 전부 중국 국적 조선족이었습니다. 이들은 2023년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여러 공공 민간 웹사이트를 해킹해 개인 금융 그리고 인증 정보를 탈취해 수백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사회적으로 저명한 재력가로 일당은 16명으로부터 390억 원을 뜯어냈고 10명으로부터 250억 원을 가로채려다 미수에 그친 거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피해자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거나 돈을 가로채는 범행 과정에서 실명 인증, 신분증 진위 여부 인증, 계좌 인증 등 비대면 인증 체계를 전부 다 통과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네, 이런 범행이 대체 어떻게 가능했던 겁니까? 네, 먼저 보안이 약한 정부 공공기관이나 IT 플랫폼 업체 웹사이트를 해킹해 개인정보를 빼냈습니다. 일당은 피해자 258명의 이름, 전화번호, 그리고 계좌번호와 금융자산 잔고 등 다수의 정보를 얻는 데 성공했는데요.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일단 자산이 많은 재력가를 1차 범행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이후 다시 한번 범행 대상을 가려냈는데 수감 중인 기업 회장이나 군 입대 중이거나 해외 체류 중인 연예인 등을 노렸습니다. 알뜰폰 개통 서비스를 해킹해 무단 개통하면 사업법에 따라 해당 명의자에게 알림이 가는데 그 알림을 곧바로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고른 겁니다. 이렇게 휴대전화 본인 인증을 할 수 있게 되자 모바일 신분증이나 공동인증서, 아이핀을 발급하거나 신규 계좌를 개설하는 등의 범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들 일당은 피해자 명의로 OTP 무단 발급까지 하며 이체 한도를 일일에 5억까지 높이기도 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네, 해킹의 대상이 됐던 취약한 기관들에 대한 조치는 이루어졌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공공과 민간기관 22곳의 취약점 24가지를 발견했다고 밝혔는데요. 비밀번호 오류 제한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았던 사이트 등입니다. 해당 유관기관에 통보하고 보안 개선 조치를 마쳤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또 이후 행정기관 보안 가이드라인이 배포됐고 지난해 5월 이후로는 피해 사실이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수사를 통해 확인된 보안 취약 요소는 개선됐지만 휴대전화 비대면 개통 절차 등에 잠재된 보안 취약 요소가 있을 수 있는 만큼 더욱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또 본인 명의 개통 휴대전화나 금융 거래 내역을 수시로 확인해 알 수 없는 기록이 발견되면 즉시 신고하는 등 개인정보 보안 수칙을 생활 속에서 꾸준히 실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서해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내수 부진에 지난 2분기 물가를 고려한 실질 소비 지출이 4년여 만에 2개 분기 연속 감소하고 실질 소득도 5분기 만에 증가세를 멈췄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분기 가계 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2분기 가구당 월 평균 소비 지출은 283만 6천 원으로 1년 전에 비해서 0.8% 늘었지만 물가를 고려한 실질 소비 지출은 1.2% 줄었습니다. 실질 소비 지출 감소는 2개 분기 연속으로 이 같은 현상은 지난 2020년 3분기와 4분기 이후 18분기 만입니다.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06만 5천 원으로 1년 전보다 2.1% 늘었지만 물가를 고려한 실질 소득은 0% 증가로 2024년 1분기 이후 5분기 만에 최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자, 한덕수 전 총리의 영장이 어제 기각됐습니다. 자, 법원이 기각을 결정한 이유, 어떤 게 일단 변호사시니까요. 어떤 게 결정적이었다고 보십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요. 한덕수 전 총리의 이른바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에 관해서 작위,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해서 범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작위, 어떤 의무가 있는데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그 부작위에 의한 방조로 구성한 부분이 구속영장 기각의 핵심적인 원인이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법원이 기각 사유를 밝히면서 법리적으로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부분을 명확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이 월요일에 구속영장 청구와 그 요지가 알려질 때부터 이미 어느 정도 예상됐던 바였습니다. 저도 당일에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영장 발부 확률을 반반으로 본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씨의 경우보다 훨씬 더 낮게 봤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법적으로는 작위에 의한 범죄가 성립이 된다면 그걸로 구성하는 것이 우선이고 부작위는 그 다음입니다. 이건 대법원 판례로 확립이 되어 있는데 부작위에 의한 방조로 구성을 했다는 것은 결국 한덕수 전 총리의 어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계엄에 대한 가담, 이것을 찾아내지 못했다고 보지 않았나. 법원이 그런 평가를 내심했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저희 뉴스에 이제 출연하시는 많은 법조인들이 기각을 예상하는 분들이 꽤 있으셨거든요. 근데 민주당은 이번 법원의 결정에 좀 납득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12.3 내란의 밤날 그 수많은 국민들이 맨몸으로 그 계엄을 막기 위해서 국회로 달려가서 계엄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국가기관으로서 의무가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 계엄에 대해서 막지도 못했고 오히려 순응하는 그러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계엄 관련해 가지고 계엄 선포문을 받아본 적이 없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헌법재판소에도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특검 수사에서는 사실대로 내가 계엄 선언문 대통령으로부터 받아봤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특히 사후에 계엄 선포문에 부서를 했고 국무회의록에 부서를 했는데 이 증거를 없앴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구속 사유가 충분하고 향후에도 증거를 은닉하고 은폐하고 거짓말을 할 정황이 명확한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사실 납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자, 특검이 이제 이번 그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오늘 오전에 일단은 존중을 한다라는 입장을 내놓긴 했는데 앞으로 좀 수사 차질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다라고 지금 특검에서는 얘기했거든요. 앞으로 전망 좀 어떻게 하십니까? 일단 법원의 결정은 당연히 존중을 해야 될 것이고요. 크게 보면은 두 가지 길이 특검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부작위에 의한 방조로 법리 구성을 했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기각된 점을 고려해서 한덕수 전 총리가 그러면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그 직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가담한 부분을 찾아내서 입증하는 방향으로 가고 그런 작위에 의한 방조 또는 뭐 중요 임무 종사라든가 부하 수행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법리 구성을 다시 해서 영장 재청구를 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 전 총리를 이미 3번이나 불러서 조사했잖아요. 그렇게 조사한 결과로 부작위에 의한 방조라
하겠다라고 하는 길을 선택했을 때는 당장에 다르게 가는 것이 특검에게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면은 그대로 기소를 하고 재판 과정에서 공소장을 다시 구성하는 그런 것도 염두에 둘 가능성이 있는데 앞으로 특검의 선택을 며칠 더 지켜볼 부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특검의 선택을 좀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정치권 이야기로 가자면 민주당 내부에서는요. 검찰 개혁안을 두고 당정 간에 이견이 분출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민주당에서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명배 검찰특위위원장께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발언, 신중론에 기하다는 발언 취지에 대해서 너무 나간 것 같다는 말씀을. 수사 기소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한다는 거는 당정 간에 전혀 이견이 없고요. 그 민영배 의원이 말한 취지를 해석해 보면 그거에 준해서 그러면 아직 완성된 건 아니고 장관의 개인 의견인 것이고 확정된 것처럼 발표됐다라는 전제로 해서 그런 표현을 하신 것 같고요. 이거는 그 완성된 검찰 사법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의 하나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정확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대통령과 당대표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것이 민주당에 상당히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통령실에서는 방송법 좀 천천히 한다 그랬는데 6시간 이후에 과방위에서 바로 통과시켰어요. 방송법 관련된 거를. 그다음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 쪽에서는 추석 전에 검찰청 해체할 것이다. 그러고는 만찬으로 봉합하고 추석 전에 검찰청은 일단 해체하고 나머지 디테일은 그다음에 논의한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지금 그 민주당과 정성호 장관 그리고 이제 당정 사이에 이견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정성호 장관이 결국에는 그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둘 것인가 혹은 법무부 산하에 둘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밝힌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검찰의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 이 부분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왜 이런 엇박자가 지금 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엇박자라고 보십니까? 엇박자는 아니고요. 저희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수평적 당정 관계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개혁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대전제인 검찰의 수사 기소권 분리는 그대로 이견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대전제하에 세부적인 개혁안에 대해서 각자의 의견을 내고 있는 건데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경우는 법무부 장관 수장으로서 법무부의 의견을 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여러 가지 안 관련해서 검찰의 어떠한 그런 특권들이 수사 기소가 분리되더라도 완벽하게 뭔가 권력 남용을 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안정장치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개혁적인 방법을 찾고 있는 것이고요. 또 행정부를 대표하는 법무부에서는 그런 개혁도 중요하지만 또 시행착오나 실수가 있어서 오히려 낭패를 겪을 수 있으니 점진적인 개혁안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수사 기소라는 대개혁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이 일치하기 때문에 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개혁을 하더라도 유능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각종 이견을 조합해서 저는 좋은 안으로 개혁안을 추진할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부 사항과 관련해서 지금 그 김 대변인께서 얘기해 주신 거는 어느 정도 속도의 차이가 조금 있다라는 의견을 주신 건데 그런데 지금 정성호 장관의 의견이 단순히 속도의 차이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좀 근본적으로 다른 의견을 얘기하는 건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 지금 정성호 장관은 현재 민주당의 강경파 의원들이 디자인하는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나 국가수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에 두면은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되지 않는 것과 같은 문제도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민영배 의원이라든가 김용민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발의한 검찰 해체 사법을 보면요. 그 법대로 했다가는 이재명 대통령 시대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범죄자들의 전성시대로 기록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통계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연간 고소사건이 48만 건, 고발사건이 9만 건입니다.
합하면 57만 건이거든요. 그러면은 10건 중에 한 건만 이의 신청을 해도 5만 7천 건이고요. 10건 중에 두 건을 하면 11만 4천 건입니다. 그런데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국가수사위원회에서 그 이의 신청 사건들을 정상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정말로 처벌받아야 될 사람들이 처벌을 받지 않게 되거나 매우 늦게 처벌돼서 지연된 정의가 발생하겠죠. 그렇게 되면 정말로 범죄자들의 전성시대가 되는 겁니다. 정성호 장관 정도의 문제 제기조차 하지 않는다면 저는 그것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최소한의 책무를 포기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지금 합리적인 문제 제기라고 해주신 것 같고요. 앞서 이제 민영배 의원 얘기를 하셨지만 민영배 의원은 생각보다 상당히 좀 직접적으로 좀 불만 표시를 한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저희가 녹취를 들었는데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사실은 대통령과 당대표 사이가 지금 좋지 않은 것 같다. 이 부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단순한 의혹 제기입니까? 야당으로서는 어떻게 하든 정부 여당과 이재명 정부를 좀 갈라서게 하는 그러한 멘트를 하는 것 같고요. 이제 민영배 위원장은 당의 입장, 또 우리 지지층의 입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법무부와 당이 완벽하게 어떤 합의를 보거나 대화를 통해서 단일한 안을 내지 않았는데 왜 이것이 법무부에서 낸 안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냐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세게 문제 제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당정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하고 소통이 잘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은 발전 그리고 완성된 안을 위한 좀 산고가 아닌가 의견 충돌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고요. 사실은 누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게 더 위험한 거고요. 최소한 제도화하기 전에 최대한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문제점을 찾아내서 정말 개혁적이고 유능한 제도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정부와 정부 여당은 아주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물론 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 미국 한미 정상회담 때문에 미국 다녀오느라 그럴 시간이 없었겠습니다만 지금 정성호 장관이 이야기한 부분이 대통령과의 소통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좀 보십니까? 대통령의 평소 지론이 어떠한 강력한 권한이 한쪽으로 치우쳤을 경우에 문제점이 또 발생할 수도 있다. 과거에도 검찰권이 비대하다고 어떤 제재안을 만들었는데 그로 인해서 경찰권이 비대해졌을 경우 그럼 그때는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 그러니까 경찰의 수사권과 검찰 이 권력을 상호 뭔가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찾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그 추석 전 그 검찰 개혁을 강조하는 것이 지금 민주당의 속도전인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지금 9월 말에는 이게 처리가 돼야 되거든요. 9월 말에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은 이 수사 구조를 바꾸는 문제는 정말로 국민의 권리 그리고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특히나 또 가장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범죄 피해자들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문제를 추석 전과 같은 아주 타이트한 시한을 못 박아놓고 마치 군사작전 처리하듯이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오히려 공론장에 올려놓고 수없이 많은 공청회를 하고 범죄 피해자들 또 변호사 단체 실제로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돼보신 분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들어야죠. 그러면서 현재 나와 있는 방안들이 실제로 작동이 가능한지 또 작동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아주 생생하게 들어야 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은 저는 현재 민주당이 내놓은 것과 같은 이른바 검찰 해체 사법들은 정상적인 공론장에서는 걸러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걸러지는 것을 아마 두려워하기 때문에 시한을 못 박아놓고 처리하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뭐 8월 말이니까요. 그러니까 9월 말이 되려면 한 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한 달 동안에 어떤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이번에는 국민의힘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새 지도부를 꾸린 지 이틀이 지났는데요. 여야 대표가 서로 상견례도 하기 전인데 벌써부터 두 사람의 신경전이 상당합니다. 어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서 5가지 질문에 답하라 라면서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오늘 아침 장동혁 대표 이에 대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우선은 질문을 보고
빵 터졌습니다. 전당대회 거치면서 여러 가지로 피로가 쌓였는데 웃음을 주시고 피로를 풀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왜곡과 망상으로 점철된 정치 공세에 대해서는 굳이 제가 답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법사위원장 시절에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이 질의를 하거나 발언을 하면 늘 꼭 끼어들어서 깨알같이 질문을 해대던 그 모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앞으로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격에 맞는 그리고 정치를 복원하기 위한 의미 있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도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정청래 대표가 5가지 질문을 콕 집어서 던졌는데 이 질문을 던진 이유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12.3 내란 사태가 벌어진 지 지금 8개월이 넘었는데 이 계엄과 내란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분명한 입장을 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계속 던진다고 봅니다. 이 사실 12.3 내란 사태는 국가 반역에 관한 사항인데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이것과 관련해서 윤어게인을 외치고 부정선거를 얘기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면회를 가겠다고 하고 이러한 일련의 행동들이 혹시 계엄과 내란을 옹호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노상환 수첩에 적혀있는 그 끔찍한 여러 가지 그 당시 야당 국회의원들에 대한 테러 행위와 비슷한 그 범죄 행위들에 대해서 분명히 입장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그냥 웃으면서 물타기 하시 넘어가고 있다.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말 국가 반역 이 부분 관련해서는 확실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국회의원, 공당의 대표로서 저렇게 어물쩍 넘어가는 모습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워낙 우리가 이제 정청래 대표에서도 상당히 강성의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늘 평가를 했었고 지금 장동혁 대표도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보니까 좀 만만치 않은 것 같거든요. 이렇게 되면 두 대표가 좀 웃으면서 마주 앉을 수 있는 일이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기본적으로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운 것 아니겠습니까? 정청래 대표가 계속 악수는 사람과 하는 것이라고 하고 뭐 국민의힘을 10번, 100번도 해산시킬 수 있다고 하고 이러면서 여당 대표로서 내놓아야 될 민생과 경제에 대한 아젠다, 컨텐츠, 비전 이런 것은 하나도 없이 오로지 기승전 정당 해산 공세만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는 여야 대표가 쉽게 그렇게 웃으면서 마주할 수 있을까? 또 설령 예의를 차려서 웃으면서 마주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얼마나 본질적이고 지속적일 수 있을까에는 상당히 많은 의문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지적해야 될 것은 자, 평론에서 우리가 어떤 것이 드러나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 외에도 어떤 것이 보이지 않는가를 말씀드리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정청래 대표의 언어에는 민생, 경제에 대한 본인의 비전과 컨텐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장 집권여당 대표로서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런 본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속 저렇게 국민의힘에 대한 아나무인식 공세에 집중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여야 관계를 경색시키는 핵심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러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여야 지도부와의 회동을 추진하라라고 우상호 정무수석에게 지시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뭐 이 만남 자체가 이번 그 한일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여야 대표와 나누려는 의도도 있겠지만 지금 저희가 이야기한 대로 상당히 좀 경색된 여야 간의 상황을 풀려는 대통령의 의도도 포함돼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좀 보세요?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한 당시부터도 당일날도 국민의힘 당대표와 편안하게 오찬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의 연장선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가장 시급한 것은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 대부분 언론에 나왔죠.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과 비공개적으로 나눈 우리 국익과 관련된 보안 사항들에 대해서 여야 대표들과 허물없이 한번 진솔하게 국익을 위해서 논의하고 싶은 게 저는 의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우상호 정무수석의 영수회담 제안에 대해서 즉답을 안 하셨는데 뭐 머뭇거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같이 경쟁하지만 국가의 국익, 국민들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경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쟁할 땐 경쟁하고 이렇게 나눌 정보가 있을 때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만나서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좀 여야 간의 대화의 물꼬가 터질 수 있다고 좀 생각하세요? 어떻게 보세요? 악수가 가능할까요? 일단 저는 여야 영수회담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거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온 직후에 열릴 수 있는 회담 기회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자리에서 정말로 이재명 대통령이 제1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생각한다면 야당 대표가 한미 정상회담의 경과에 관해서 상세히 묻는 질문들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진솔하게 답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께서 지금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사항들이 많거든요. 어떠한 합의문도 없고 공동 발표문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도대체 우리나라 자동차 관세는 언제부터 15%가 적용되는 건지, 반도체나 의약품은 최애국 대우가 정말로 보장되는 건 맞는지, 그리고 5천억 달러가 되도록 지금 투자 금액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투명한 부분들을 야당 대표가 가서 물어야 되고 이재명 대통령은 아주 정직하게 답변할 책무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회동이 만약에 성사된다면 이 회동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갈지 그리고 어떤 장면이 펼쳐질지까지 지금 궁금해지는 사안인 것 같고요. 자, 지금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또 내홍이 분출되는 그런 상황도 보이고 있습니다. 김민수 최고위원이 첫 일성으로 당원 게시판 문제를 끄집어내서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했는데요. 어떤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는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강해져야 합니다. 국익과 국민의 보편적인 이익을 해치는 모든 반국가적인 행위에 저항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안으로부터의 개혁과 밖으로의 투쟁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안으로부터의 개혁, 시급한 것은 내부를 향한 총격, 해당 행위를 근절하는 것입니다. 당원 게시판 조사는 당무감사와 함께 반드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전열을 정비하고 지금 폭압적인 이재명 정권과 맞서 싸워야 되는데 이 당원 게시판 문제는 사실 굉장히 좀 예민한 문제인 건 틀림이 없거든요. 저는 이 문제는 좀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니 장동혁 대표께서 정무적으로 좀 합리적으로 잘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내부 총질, 단일 대오 뭐 이런 것들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희생양을 만들기 위해서 그 대상으로 한동훈 대표를 선정했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한동훈 전 대표하고 얘기 나누신 바 있을까요? 우리 쪽에서는 그럼 신경도 안 쓰니까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법적 문제가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제시하면 됩니다. 그리고 익명의 게시판에서 윤석열과 김건희 부부에 대해서 비판한 것들이 잘못이라면 그건 당이 아니죠. 신경도 안 쓴다, 할 테면 해라, 이런 입장이다? 그럼요. 예. 네, 상당히 그 당내 그 계파 갈등 문제가 좀 표면적으로 좀 드러난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새 지도부가 꾸려진 국민의힘 상황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이 상황이 매우 어려워 보이는데요. 새로운 지도부가 탄생하면 뭔가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민주당과 집권당과 그리고 정부와 어떻게 경쟁할까에 대해서 논의해야 되는데 지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친한계, 비주류들을 공격하는 것으로 포문을 열었다. 이게 굉장히 저는 좀 우려스럽고요. 만약에 그 게시판 문제를 조사할 거라면 그 전에 계엄 관련해서, 내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이 그 수사받고 체포되는 과정에서 45명의 국회의원이 그 공권력을 그 막은 행위, 그것은 그러면 어떻게 처벌할 것이며 그게 훨씬 더 큰 문제다. 그럼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계엄 당시 혼란스러운 지시를 해서 민의의 정당인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을 국민의힘 대다수가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행동, 이것도 지금 이런 방법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한덕수 국무총리로의 후보 교체, 이거 정말 얼마나 많이 국민의힘이 지탄받았습니까? 이 굵직굵직한 건에 대해서도 아무런 얘기가 없다가 좀 지역적인 문제를 가지고 비주류들을 저렇게 괴롭히는 모습을 첫날부터 보이는 그 행태가 저는 좀 권력투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굉장히 집안이 망했는데 아직도 유사한 싸움에 몰두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비주류를 괴롭히는 행태가 첫날부터 보이고 있다라고 비판을 해주셨고요. 지금 대표적인 친한계로 분류되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뭐 신경도 안 쓴다, 뭐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정작 이 문제에 대해서 뭐 김민수 최고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지만 장동혁 대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이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요. 어제 최은석 수석 대변인의 발언이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석 대변인인데 김민수 최고위원의 그 당원 게시판 조사 관련 발언에 대해서 김민수 최고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다. 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죠. 예.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강조한다고 한들 사실 국민적으로 뭐 동의나 지지를 받기는 대단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는데 일사후퇴적 이야기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 일련의 과정으로 인해서 국민의힘이 민심과 멀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면서 민심을 회복하고자 해야지 자꾸 지역적인 문제에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국민의힘이 뭘 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 걱정스러운 생각도 듭니다. 예, 그리고 이제 김민수 최고위원 같은 경우 지금 최고위원 되자마자 상당히 뭐랄까요, 좀 센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주목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당을 무지성으로 비판하고 있는 패널들에 대한 해당 행위에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자, 일단 그 송 대변인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방송에 출연하는 패널의 한 사람으로서가 아니고요. 보수의 재건을 염원하는 국민이자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김민수 최고위원의 말을 굉장히 안타깝게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말 자체가요. 보수의 기본 가치와 대단히 동떨어지는 것이거든요. 보수의 핵심 가치가 뭡니까? 자유민주주의에서의 자유입니다. 그러면은 그 자유의 올바른 정신을 안다면은 정말로 제대로 된 보수의 가치를 대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압박을 가하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공론장에서 설득을 하고 국민의 지지를 얻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것이 올바른 보수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고 자꾸 저렇게 공개적으로 방송 출연자들을 압박하듯이 하면 그걸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있었던 이른바 입틀막 논란 같은 것이 쉽게 연상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미 그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급한 김에 잠깐 덧붙이면은 그 카이스트 졸업식장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그 졸업생 한 명이 R&D 예산에 관해서 항의하다가 이틀막돼서 나간 사건이 있었을 때 대비되는 사례로 많이 회자된 것이 미국 오바마 전 대통령이 본인에게 항의하는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한 사례였죠. 그때 오바마 대통령이 했던 정확한 워딩은 뭐였냐면 These guys don't need to go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가야 될 이유가 없다였거든요. 그것이 자유가 가장 만개한 미국에서의 자유주의의 정신을 표상하는 장면입니다. 국민의힘의 발전을 위해서 김민수 최고위원이 정말 이런 보수의 핵심 가치라고 할 수 있는 자유주의의 진정한 정신을 잘 내면화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이후의 국민의힘 상황에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가장 큰 내상을 입은 인물이 아닌가 이런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의 한동훈 전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사실은 유력한 정당의 정치 지도자라고 하면 본인도 어떤 공직이나 선거에 있어서 당선이 돼야 되지만 주변 사람들도 당선될 힘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 전당대회에서 김근식 친한계 후보가 떨어졌고 본인이 뭐 마지못해 지지 의사인지 아닌지 뉘앙스를 풍겼던 김문수 후보조차 당대표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사실 국민의힘 내에서 한동훈 전 대표의 영향력이 그만큼 작다는 이야기고 두 번째로는 지금 장동혁 대표가 과거 1년 전만 해도 한동훈 대표의 최측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최측근조차도 1년 후에 뭔가 관계가 멀어진 모습을 보여줬다. 저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떨어지더라도 치열하게 노선투쟁을 했어야 됐다고 보는데 보여준 것은 사실은 뭐 콘서트장에 가서 뭔가 재밌게 즐기는 모습을 공개했죠. 이 부분 관련해서 정치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고 그리고 엄중한 생각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제 장동혁 대표가 그 다른 목소리를 내는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뭐 결단을 내릴 수 있다 이런 발언까지 했었는데 조경태 의원도 사실 친한계 의원으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잖아요. 앞으로의 친한계 의원들의
방향성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장동혁 지금 현 대표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좀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일단 일각에서 호사가들이 분당 가능성을 언급을 하던데 적어도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국민의힘 내에서 개혁쇄신파라고 불리는 의원들 현재 분당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 정당의 수장은 결국에는 선거 결과로서 평가받는 것이거든요. 본인도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좋은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에 지금 필요한 것은 외연을 넓히고 국민의 지지를 회복할 수 있는 덧셈의 정치, 곱셈의 정치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뺄셈의 정치를 넘어서 나눗셈의 정치, 인수분해 정치라면은 어떻게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장동혁 대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은 고민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일각에서 전망하는 것처럼 특정한 인물이나 특정한 세력을 집어서 축출하거나 출당시키거나 이런 일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고민의 결과가 어떠한 방식으로 펼쳐질지 좀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은 이틀째 열대야가 주춤하는 등 밤더위는 누그러졌지만 낮에는 체감온도가 33도를 웃도는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주말까지는 대기 불안정으로 곳곳에서 소나기가 내리겠고 다음 주에도 비가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예전보다 밤에는 조금 덜 덥게 느껴지는데 서울은 이틀째 열대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요? 네, 밤사이 서울의 최저기온이 24.7도까지 떨어지면서 이틀째 열대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대부분 지역에서는 열대야가 사라졌지만 청주와 목포, 여수, 부산, 제주 등 9곳은 여전히 열대야가 이어졌습니다. 밤더위는 한층 누그러졌지만 한낮 폭염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현재 전남과 경남, 제주 일부 지역에는 폭염경보가, 수도권을 포함한 서쪽과 경북 대부분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정오 기준 강원 삼척 신기면은 33.1도까지 올랐고 서울도 30.1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기온은 오후까지 더 올라 곳곳에서 33도를 웃도는 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네, 비 소식도 짚어보죠. 다음 주까지는 비가 자주 내린다고요? 네, 당분간은 대기 불안정이 심해 일요일까지는 내륙 곳곳에서 소나기가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예보된 양은 5에서 최대 40mm로 많지 않지만 소나기는 짧은 시간에 한 곳에 집중되고 돌풍과 벼락을 동반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에도 비가 자주 내릴 걸로 내다봤는데요. 아직 저기압의 발달 상황과 경로의 변동성이 크긴 하지만 다음 주 월요일에서 화요일 오전 사이에 중부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최근 서울 강서구에서 맨홀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폭우로 불어난 물에 휩쓸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죠. YTN이 시공업체가 사전에 작성한 해당 작업의 위험성 평가서를 입수했는데 집중호우 시 익사 사고의 위험성이 큰 것으로 기록돼 있었습니다. 시공업체와 강서구 모두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제대로 대비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표정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좁은 맨홀 안에 높이 차오른 물이 빠른 속도로 흐릅니다. 하수관로 보수 작업 중 노동자 한 명이 숨진 서울 염창동 맨홀의 사고 당일 모습입니다. 경찰은 작업자가 집중호우로 불어난 물에 휩쓸린 것으로 보고 있는데 YTN 취재 결과 발주처인 강서구와 작업을 진행한 시공업체 모두 집중호우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시공업체가 강서구에 제출한 위험성 평가서입니다. 본격적인 공사에 앞서 이번 맨홀 작업의 위험 요인을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사고, 사다리를 이용해 맨홀 진입 시 추락사고 등 12가지로 정리했습니다. 또 각 위험 요인에 대해 사고 빈도와 강도를 점수화해서 위험성을 평가했는데 위험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건 바로 작업 중 우천이나 호우 발생 시 고립이나 익사사고였습니다. 빈도는 12개 유형 중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했고 강도, 즉 사고로 인한 피해 역시 질식, 탈진 등과 함께 가장 클 것으로 봤습니다.
위험성을 사전에 인지했는데도 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는지 조사해야 합니다. 강서구청도 이러한 평가서를 바탕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서울시에서 규정한 안전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은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갑작스런 비가 쏟아질 때를 대비해 마련한 하수관로 작업 매뉴얼은 공사 안전관리 책임자가 기상예보를 수시로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강수 확률이 50% 이상이거나 하늘에 먹구름이 보이면 작업을 중단하고 즉시 철수하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사고 당일 기상청은 오전 6시에서 8시까지 강수 확률을 60%로 예보했는데 보수공사는 예정대로 시작됐습니다. 맨홀에 작업자 5명이 투입됐고 비가 쏟아지는 중에도 작업을 진행하다 결국 오전 8시 40분쯤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위험을 몰랐다거나 혹은 또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을 예방하고 작업할 수 있는지를 몰랐던 상황들이 아닌 거예요. 경찰은 해당 자료 등을 바탕으로 강서구청과 시공업체가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지난 6월 한 고등학교에서 무용수를 꿈꾸던 학생 3명이 함께 숨진 사건이 있었죠. 사망 경위를 놓고 추측만 무성했는데 감사 과정에서 이 학교와 무용 강사, 학원 간 숨어있던 입시 카르텔이 드러났습니다. 정작 학생들이 숨진 원인은 아직 미국입니다. 김종호 기자입니다. 지난 6월 재학생 3명이 함께 숨진 부산 지역 고등학교입니다. 특별감사에 나선 부산시 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이른바 입시 카르텔이 자리 잡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학내에서 불법 개인 지도가 진행되고 교장은 특정 학원에 다닐 것을 학생에게 강요했으며 이에 문제를 제기한 교사는 직무와 수업에서 배제됐다는 게 교육청 설명입니다. 학원 이동을 제한하면서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원비와 수천만 원에 달하는 콩쿠르 참가비를 학원이 안정적으로 수익할 수 있도록 여기에 교장이 이해관계자를 강서로 채용하고 가족업체에서 학교 물품을 산 사실도 확인했고 각종 금품 수수 정황도 포착됐다며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또 행정실장이 수당과 성과급을 부당 청구하고 4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영리 업무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찾아냈다며 곧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교육청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학교 관계자는 교원 15명을 포함해 26명입니다. 신분상 처분을 내리고 8건의 행정상 조치, 8천만 원 규모의 재정상 회수 환불 조치가 있을 예정입니다. 교육청은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개인 비위는 엄정하게 처벌하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별도 전담 조직을 구성해 학교를 정상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학생들이 숨진 경위에 대해서는 원인을 추정할 만한 단서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경기 용인 서부경찰서는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이력이 있는 여성을 용인시 오피스텔에서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검찰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오늘 아침 경찰 호송차에 타는 과정에서 경찰의 통합 심리 분석에 동의하지 않은 이유 등을 묻는 기자들에게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A씨는 지난 21일 새벽 경기 용인시 상현동에 있는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30대 여성을 살해한 뒤 렌터카를 타고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하루 만에 강원도 홍성군 야산에서 체포된 A씨는 피해자가 지난 5월 자신을 경찰에 신고해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지만 프로파일러가 투입된 심리 분석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새벽 5시 10분쯤 경남 통영시 욕지도 동항에서 차량이 바다로 추락했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습니다. 차량에서 구조된 60대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해경은 CCTV 영상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김건희 씨를 기소 전 마지막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중앙지법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요. 특검 조사 상황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지금 특검 김건희 씨를 구속 기소 전 마지막 소환해서 조사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도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31일이 구속기한 만료이기 때문에 내일 기소할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고 내일 기소 전에 막바지 조사로서 실제 상대적으로 특검에서 많은 증거가 확보되어 있는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김건희 여사가 허위 진술하거나 이 진술에 협조적이지 않는 부분들을 남기기 위해서 소환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추정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요. 현재 도이치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는 이 통화 내역이라는 또 명확한 증거를 또 확보한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김건희 여사의 주장처럼 그 당시에 30대였고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고 주식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실제 이 공범들이 주가 조작을 하는지 알 수 없었던 지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단순히 나는 명의를 빌려주거나 이와 관련해서 관리를 맡겼을 뿐 주가 조작인지를 못했다. 이게 이제 핵심 주장인데 네. 이 주장을 깨트리기 위해서 새롭게 확보된 증거들을 제시함으로 압박 진술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건희 씨가 계속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기소하지 않고 또 한 번 부른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결국 진술 다지기라고 보입니다. 진술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 진술이 없어서 부존재해서 진술 다지기가 의미 없다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비교적 간명하고 명확한 사실관계가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인하거나 진술을 계속적으로 거부한다는 것은 양형 단계에서도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요소가 있고 또 피의자의 심리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는 명확한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하나하나 설득하고 수사기관에 협조하라는 취지의 어떤 그 설득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도이치모터스 관련한 조사를 계속적으로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실제로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김건희 여사의 사건의 출발점인 사건으로 분류될 수 있는 만큼 대선 때도 문제가 됐었고 특히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이와 관련한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도이치 사건과 관련해서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가 이 김건희 씨가 계좌 관리자 측에 40%의 수익을 주기로 한 것을 두고 이 부분이 좀 일반적이지는 않다. 이렇게 지금 특검에서 진술한 거로 전해지는데요. 이런 견해들이 스모킹건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진술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 증거들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요. 이종호 대표도 가담자이고 공범자임에도 불구하고 40%는 일반적이진 않죠라는 것은 이 일반적인 수익률이고 관리의 대가로 지급했다는 김건희 여사의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낮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요. 예. 실제로 자본시장에서 이렇게 수익금의 40%를 지급하는 일은 평균적으로도 굉장히 이례적인 겁니다. 평균적으로 10%, 20% 보장이 일반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와 관련해서는 더 명확한 증거들이 통화 내역 속에 있죠. 통화 내역을 보면 어떤 명단이나 구체적인 거래 내역을 보듯이 이걸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이 구체적으로 나는 잘 몰랐고 그냥 관리만 맡겼고 상세한 내용은 알지 못했다고 하지만 이종호 대표가 가지고 있던 김건희 엑셀 파일을 인지했다라는 정황으로도 볼 여지가 있고요. 예. 특히 이렇게 중요한 시점마다 직접 주문을 냈다라고 추단할 수 있는 통화 내역이 있다면 단순히 관리만 맡겼다는 김건희 여사의 진술은 신빙성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과 지금 관리인에게 수익을 40% 주기로 했다라는 것들을 모두 종합하면 주가 조작을 몰랐다라고 하는 피의자의 진술의 설득력, 신빙성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김건희 씨의 명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특검이 서희건설의 맞사위죠.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그리고 이 로봇계 사업자 서성빈 씨를 압수수색했다는데 어떤 실마리를 좀 찾았을까요? 박성근 씨는 그러니까 청탁의 수혜자죠. 인사청탁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만약에 업무 대가성으로 인사를 임명을 했다라고 본다면 그 뇌물 또는 알선수재의 금품수수의 최종 수혜자이기 때문에 최종 수혜자로서 관계인들과 대화를 한 내용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관련해서 인사 관련한 경위들을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이제
보관했을 가능성이 있고 또 관련 대화가 있다라고 한다면 주거지에서 통화 내역이나 메신저를 통해서 이런 내용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인사 전후에 이루어진 일들을 이제 명확한 증거로서 확보하고자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고 집행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요. 지금 서성민 대표 같은 경우는 많은 언론에 나와서 대가 없이 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돈을 받기로 약정했기 때문에 이익을 제공한 게 아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렇게 고가의 시기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실제 사업과 관련한 특혜를 받았는지 여부 그리고 관련해서 홍보 업무를 맡겼다라고 인사를 어떤 제안을 했다라는 것에 대가성이 있는지 여부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 인물인데 현재로서는 수천만 원짜리 시계를 전달하는 과정에 업무 대가성이라든가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다고 주장하거든요. 예. 이와 관련한 증거를 찾고자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명품 목걸이와 명품 시계 실물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그래도 이 실물이 없는 상태에서도 뇌물죄 적용이 가능할까요? 뇌물죄는 보통은 뇌물 공여를 했다라는 그 공여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이 굉장히 중요한 그 증거로 거론이 됩니다. 지금 현재로서 통일교라든가 관련된 서희건설에서 우리가 금품을 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것이 여러 가지 정황에 비춰봐서 상당히 객관적인 진실로 볼 수 있는 증거가 확보되어 있는 만큼 실제 금품을 수수한 금품 자체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금품을 사서 전달했다라는 전달자들의 진술과 이것을 또 구매했다는 영수증 그리고 이것을 착용했다는 여러 가지 적용 가능한 그 사실들을 종합을 하면 실물이 없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기소하고 유죄로 나아갈 수 있는 사건들이 존재하고요. 결국 누구의 말이 신빙성이 있는가, 누구의 말이 더 믿을 만한가의 싸움에서 이 구속영장 실질 심사 과정에서도 김건희 여사가 목걸이 받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서희건설 측에서는 우리가 줬다. 그리고 실물도 제공을 하면서 실제 구매한 사람과 구매 영수증과 판매를 했던 직원들의 진술까지 확보가 되어 있는 정황과 실제 그것을 착용했던 사진까지 드러났다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주장과 그 객관적인 증거를 둘러싸고 누구의 말이 사실인가를 이제 찾아가는 이 재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물 자체가 부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간접 사실,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특검은 이제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더불어서 김건희 씨가 태양광 테마주에 투자하면서 증권사 직원과 전화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고 하거든요. 이때 이제 김건희 씨가 오늘 공매도 하는 걸로 먼저 받았다 이렇게 말한 건데 이 부분으로도 수사가 좀 확대되겠죠. 이 사건 자체를 별개의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수사를 개진한 건 아니고요. 김건희 여사 주장 중에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30대고 주식을 잘 몰랐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조작이라는 여러 가지 행위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깨트리기 위해서 이 당시에 네오세미테크라는 이제 그 회사의 어떤 주식을 공매도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 굉장히 엄청 오를 거다. 그 자본 감소라고 표현했으면서 이제 대화한 내용이 있거든요. 이런 자본 감소라든가 공매도 제도를 인식하고 관련된 구체적인 행위를 했던 것을 비춰봐서 김건희 여사가 이야기하는 난 주식 잘 모른다라는 건 완전히 허위 주장 아니냐 이것을 깨트리기 위한 질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실제로 이 네오 관련한 이 회사는 분식회계로 소액주주들에게 2천억대의 손실을 입히고 그 대표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본인의 주식을 이미 처분을 해서 이 혐의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그런 만큼 이 미공개 정보를 사용해서 이 대표가 유죄 판단을 받았는데 김건희 여사가 공매도 이틀 전에 이렇게 자신의 주식을 미리 매도하자라는 대화를 했던 것으로 봐서는 이 주식시장을 잘 알고 있고 관련자들과 굉장히 긴밀하게 소통하는 지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대학원 때문에 바빠서 30대여서 주식을 잘 몰라서라고 하는 것이 설득력이 없습니다. 판사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질문하고 답하고 입장을 정리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란 특검도 좀 살펴볼게요.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15차 공판이 진행되는데 윤 전 대통령은 이제 나오지 않을 것 같지만 수방사 관계자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계엄 상황에 대한 결정적인 증언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네, 체포영장이 집행이 불발에 이르면서 실제로 강제 유치가 어렵습니다라는 의견서가 제출이 됐고 재판부가 받아들여서 걸석 재판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방사는 굉장히 중요한 증인이죠. 그 당시에 계엄을 선포하면서 국회에 진입했던 인력이기 때문에 국회 진입이 질서 유지냐 아니면 계엄 해제 결의를 방해할 목적이냐, 실제로 논란이 됐었던 4명이 1명을 끌어내라 이런 지시들을 받았고 그걸 행동에 옮겼는지, 실제 국회에 진입한 목적이 무엇이었고 국회의원들을 체포해서 모처로 이동하는 감금 체포 지시가 있었는지를 명확하게 이제 확인하는 절차가 오늘 증인신문 과정에서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만큼 현재 걸석 재판이긴 하나 변호인들의 반대 신문과 검찰의 주신문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실제 구체적인 증언이 나온다고 한다면 국회의 수방사 굴력이 들어간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가려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사상 초유의 전직 대통령 부부 재판이 현실화되고 있는데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 서로 재판에 영향을 좀 줄까요? 일단 공범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건에서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예. 한 공범의 유죄 판결은 한 공범의 유죄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양쪽의 공범이 주장이 다르거나 진술이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두 사람의 진술의 어떤 신빙성이 매우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재판들을 상호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양쪽에서 기소당해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혐의 중에 윤 전 대통령이 공범으로 적시된 사건도 적지 않습니다. 예. 그런 만큼 두 사건은 유기적으로 연계되면서 사건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어제 특검에서 이제 가장 주목받았던 부분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영장 심사였는데 법원이 내란 방조 혐의 등의 다툴 여지가 있다라고 하면서 기각을 했거든요. 이 다툴 여지는 어떤 걸 이렇게 본 걸까요? 범죄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사건인 그 내란죄의 방조와 관련해서 법리적으로 조금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냐, 방어권을 좀 더 보장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측면을 적시했다라고 보이는데요. 증거인멸과 도망갈 염려가 없다고 기각하는 것과 별개로 범죄의 소명에 대한 다툼이 있다라는 것은 보완 수사해라, 이거 특검에서 조금 더 법리적으로 치밀하게 준비하지 못했다라는 방증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선 특검에선 다시 한번 보완 수사해서 다시 재판부에 이제 판단을 받을 것을 예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끝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내란죄에서 지금 방조죄로 실제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처음이죠. 예. 그러다 보니 공범이 아니고 역할 분담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기에 용이하게 도와줬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법률적으로 다툴 부분이 있거나 선례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예. 아예 내란죄에 그 중요 임무 종사자는 아니더라도 부하 내동이라든가 단순 임무 종사자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입증이 좀 수월한 면이 있겠지만 방조라는 것은 정범의 고의를 인식하면서 도와야 되는데 나는 그 당시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윤 전 대통령이 내란을 저지르는 걸 알 수 없었던 지위에 있었고 실제로 이렇게 국무위원으로서 특히 국무총리로서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했습니다라는 취지의 변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것도 국무회의 관련한 어떤 서류를 만드는 것도 제가 해야 될 역할이니까 그래서 해야 되는 줄 알았지 비상계엄을 돕고 내란을 돕는다고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이 변론이 유효적절하게 재판부를 설득했던 것 같고요. 처음부터 또는 중간이라도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이 이렇게 절차적 실체적 요건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했고 이게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을 체포 지시하고 단전 단수 지시를 하고 국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계획을 사전에 알았는지 여부를 특검에서는 좀 더 면밀하게 보완 수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영장을 재청구할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특검에서는 재청구할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두 차례는 반드시 판단을 받아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왜냐하면 국무총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인 지위에 있기 때문에 예. 책임도 적지 않은 신분을 가지고 있고 특히 나머지 국무위원들에 대한 조사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불구속 그 한 번의 판단만으로는 이것을 불구속 수사하겠다라고 할 것 같진 않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더 법리나 여러 가지 증언들을 더 확보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특히 한 전 총리는 입장을 한번 바꾼 적이 있었죠. 문건을 보지 않았다고 하지만 문건을 다시 봤다라고 또 일부 자백하거나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거든요. 그런 측면도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데 유효하게 판단된 만큼 증거인멸 가능성보다는 범죄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특검 상황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불법 무기 자금 조달에 관여한 북한 외교관과 기업 등을 추가 제재했습니다. 정보기술 인력을 해외 위장 취업시켜 정보와 돈을 빼돌린 건데 한미일 3국이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기자입니다. 미 재무부의 추가 제재 명단에 오른 대상은 러시아 주재 북한 외교관 김응순과 북한 국방성 산하 신진 무역회사 등입니다. 중국 선양에 있는 북한 IT 업체 진영의 위장 회사와 러시아 국적 안드레이예프도 이 회사에 자금 이전을 지원해 제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미 재무부는 북한 정권이 미국 기업을 목표로 해외 IT 인력을 통해 데이터를 훔치거나 돈을 요구하는 사기 수법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취업한 해외 기업 네트워크에 악성 코드를 심어 해당 기업의 독점 기술이나 데이터를 탈취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빼돌린 수익이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의 자금줄이라고 미국은 보고 있습니다. 해외 취업에는 허위 문서와 도용한 신분을 활용하고 있는데 인공지능 기술 등으로 수법도 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한국과 미국, 일본 외교당국은 북한 IT 인력의 악의적 활동에 우려를 표하며 대응 강화를 다짐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숙련된 IT 기술에 대한 수요가 늘며 북미와 유럽, 동아시아 등에서 점점 더 많은 북한 IT 인력이 고용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미일은 북한 IT 인력을 고용하거나 일감을 하청 줄 경우 정보와 자금 탈취 등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네, 이 총격범의 총기와 탄창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증오가 담긴 글귀가 쓰여 있는 거로 드러났습니다. 크리스티 놈 미 국토안보부 장관은 SNS에 올린 글에서 이 몹시 병든 살인자가 소총 탄창에 아이들을 위해 너의 신은 어디에 있나 트럼프 죽여라 등의 문구를 휘갈겨 썼다고 적었습니다. 또 총격범은 23살의 남성으로 자신이 트랜스젠더라고 주장한 거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캐시 파텔 미 연방수사국 국장은 SNS 글을 통해 총격범의 이름이 로빈 웨스트먼이라며 이번 사건을 가톨릭 신자들을 향한 국내 테러 행위이자 증오범죄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달 1순위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21개월 만에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분양평가 전문회사 리얼하우스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전국 평균 1순위 청약 경쟁률은 9.1대 1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23년 10월 이후 2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리얼하우스는 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 금액 한도를 최고 6억 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627 대책이 청약시장을 위축시켰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의 1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은 6월 99대 1에서 7월 88.2대 1로 떨어졌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허위 자료를 배포해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띄운 혐의로 금속 제조기업 A사의 사무실과 실사주 B씨의 주거지 등을 이달 초 압수수색했습니다. B씨는 2023년 A사를 인수한 뒤 신안 아페도에서 리튬을 발견해 탐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허위 자료를 내 주가를 고의로 부양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보도자료 배포 이후 2,000원대였던 A사의 주가는 7,600원까지 올랐다가 폭락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이틀째 열대야가 쉬어가면서 밤더위는 잠시 주춤했지만 여전히 한낮에는 33도 안팎의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30.6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2도가량 높습니다. 간간히 이렇게 바람이 불지만 덥고 습한 기온을 머금고 있어서 30도를 웃도는 더위를 식히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무더운 날씨 때문인지 이곳 불광천을 찾은 시민들도 평소보다 많지 않은 모습입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서쪽 지방과 영남 또 영서를 중심으로는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특히 전남과 경남, 제주도 곳곳에는 폭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완도 33.5도, 양산 33.3도 등 경보 지역은 이미 33도를 웃도는 곳이 많습니다. 약 한두 시간 동안 기온은 조금 더 오르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32도, 대전과 대구는 33도까지 예상됩니다.
기온이 치솟으면서 대기 불안정으로 오늘 서울 등 서쪽 지역은 저녁까지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돌풍과 천둥, 번개가 동반될 수 있겠습니다. 휴일 낮까지 중부와 제주도는 더위 속에 소나기 소식이 잦겠습니다. 휴일 밤부터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비구름이 만들어지겠고 다음 주 초반에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중부와 서쪽 지역은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돼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영동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초속 15m 안팎의 돌풍이 예상되는 만큼 날아가기 쉬운 물건은 잘 고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김시아입니다. 이상으로 목요일 뉴스나우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